동이고요. 나 동이랑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히 저희 소개드리면 저 이제 김수빈님은 저희 당근에서 공통 서비스 개발팀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당근에서 ML 인프라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오픈 소스로 이제 파이썬 코어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 파이썬 운영위원회에서 2025년, 2026년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목차가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일단 파이썬 공급망 공격 현황 이야기 해볼 거고 공격 패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응 방안 이야기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넘어서 당근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공급망 현황 공유해 드리면요. 일단은 현재 그 파이썬 그 패키지 리스트 하루에 900개 넘게 지금 현재 등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AI가 계속 나오면서 그 머레어가 올해 5월까지 한 2,800개 넘게 해서 리포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파이썬 패키지 팀에서 이제 파이썬 시큐리티 레지던스 팀이라고 해서 아예 그 파이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서 아예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두 분이 계세요. 세스 랄손 저분이 있고 마이크 피들러 이 두 분이 있는데 이 두 분이 현재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지금 리포트 받은 게 작년 대비 한 5배 정도 늘었다 합니다. 이 이유는 어쨌든 이 공격의 비대칭이 굉장히 심해요. AI가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쓰는 아산, 티산 툴 같은 거 쓰고 나면은 공격 스크립트 한 수천 개 만들어가지고 그중 한 개만 성공시켜도 되는 지금 상황이라서 공격 자체가 굉장히 늘어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V도 작년 대비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공격이 있는데 뭐 멀웨어 공격도 있고 뭐 워터링 홀 어택 이런 것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 특히나 파이썬은 라이트 LLM이나 트라이비 중심으로 좀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그 타임라인을 봤을 때 이 파이썬 패키지 팀에서 이제 대응하는 걸 보면은 사실은 공격 시작되고 나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되면은 보통 좀 제압이 되는 상황이긴 해요. 보통은 이제 1차 리포트가 이제 리리즈 되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뒤에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거하는 작업이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내로 이루어지는 작업에 있고 이게 텔레닉스도 비슷한 패턴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좀 시차가 있는 점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설치가 되고 있는 유저들이 많은 점에서는 좀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파이썬 패키지 팀에서는 시큐리티 팀에서는 이제 알파 오메가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리눅스 파운데이션 언더에서 그런 그 되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알파 오메가 프로젝트를 스폰서 받아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몇 가지 대응 체계를 좀 계속 추가하고 있는데 일단 트러스트 리포터라 그래서 이제 유명한 라이브러리 넘파이나 뭐 판다스 같이 되게 유명한 라이브러리에서 포착이 된 경우에 이거를 보고할 수 있는 리포트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패키지 공격 같은 경우는 이 트러스트된 프로바이더 사용하지 않으면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것들 현재 추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아마 계획되고 있는 거가 이 공급망 공격이 올라오고 나면은 이제 바로 보통 설치하면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지 릴리즈라는 걸 추가를 해서 그 라이브러리 개발자가 패키지 새로 올려도 바로 퍼블릭 노출되는 게 아니라 며칠에서 몇 시간 정도 뒤에 노출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년하고 올해 이어서 소버린 테크 펀드에서 작년에 이제 파이썬 패키지 팀 보안 감사를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알파 오메가 프로젝트 통해서 이제 두 번째 보안 감사 강화를 했고 현재는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응 방안은 이거 현재 이거 당근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일반적인 개발자 사이드에서 일단 해야 될 거는 뭐 지머나 코드QL, 샘그랩, 아니 퍼저 같은 거 써가지고 현재 보안 취약점 있는지 아니면 올해도 반대로 LLM 이용해서 어떤 라이브러리에 취약점 있는지 확인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본인이 뭐 라이브러리를 배포했는데 문제가 있다 하면 아래 두 이메일 주소에 보고를 해주시면은 PIPA 팀에서 바로 대응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저 사이드 같은 경우는 일단 패키지 버전 락킹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번 공격의 한 50에서 60%는 그 아까 라이트 LLM이나 텔리닉스 버전 자체 그 락킹 안 걸어가지고 공격이 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쿨다운 이야기도 하겠지만 사실 그 공급망 공격 같은 경우는 이 패키지 버전 락킹만 제대로 해주셔도 대부분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는 이제 PIP나 UV 통해서 쿨다운 적용해 주시면은 보통 되고 저희가 이제 전달 받기로는 24시간에서 72시간 정도면은 보통 충분하다고 현재 리포트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빠른 보안 패치 대응 이걸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소개할 게 저희 당근에 현재 파이썬 챕터라고 해서 이게 저희는 이제 챕터라는 그룹이 있어요 당근 내에. 그래서 특정 프로그램 언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활동하는 거고
이렇게 많은 멤버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미팅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파이썬 관련된 인프라 이슈 아니면 뭐 트러블 슈팅 있으면 공유하고 아니면 뭐 팁 같은 것도 공유하는데 그런 활동 내에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테크닉들이 사실 500명이 넘는 엔지니어도 있는 곳에서는 이게 하나하나 다 대응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전사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수빈님이 오늘 공유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는 이제 당근에서 이런 파이썬 공급망 공격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근에서는 이런 접근을 좀 해보았는데요. 앞에서 나동이님께서 소개해주신 내용은 클라이언트, 즉 파이썬 패키지 매니저를 각 기기에서 설정을 해서 뭐 몇 시간 이상 지난 패키지들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이런 클라이언트 쪽에서 설정을 했다면 당근에서는 그런 클라이언트들을 모두 통제하기보다도 클라이언트가 공통으로 바라보는 특정 패키지 레지스트리를 하나 새로 만들고 이 패키지 레지스트리의 공통의 정책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이 중간에 레이어에서 파이썬 패키지 레지스트리를 하나 새롭게 만들고 이 레지스트리에서 특정 n일이 지난 패키지만 목록에 노출되고 다운로드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패키지 레지스트리 레이어에서 이런 관제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요청은 PyPorg라고 하는 파이썬 공식 패키지 레지스트리, 이 표준 레지스트리를 향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좀 다른 언어나 생태계와는 다르게 패키지 매니저가 굉장히 다양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경우는 사실 드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 매니저를 생각해 보면 PIP나 UV 같은 도구들도 있지만 이전에는 뭐 포이트리나 PIP env 같은 도구들도 많이 사용했고 그 외에도 뭐 콘다, 해치, PDM, 픽시 같은 굉장히 많은 패키지 매니저들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키지 매니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패키지 레지스트리는 하나의 어떤 표준을 정해두고 이걸 기반으로 구축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패키지 레지스트리 기본으로 바라보는 이 PyPorg 공식 파이썬 패키지 레지스트리도 이러한 표준을 따라서 구현이 되어 있고 PyPorg 외에 어떤 커스텀한 구현체들 혹은 클라우드 업체들에서 제공하는 그런 매니지드 레지스트리들도 이러한 표준을 따라서 구현이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슬래시 심플로 접근을 하고 이 슬래시 심플에서 특정 패키지 네임을 통해서 패키지의 메타데이터와 버전 목록 같은 것들을 조회할 수 있고 또 버전을 이제 패스에 추가로 넣으면 그 버전에 대한 내용과 버전에서 제공되는 모든 아티팩트 내용들 뭐 타르 파일이나 파이썬에서는 OS와 CPU 단위로 이렇게 미리 컴파일해 놓은 그런 개념을 휠이라고 하는데 그런 휠 파일들 같은 것들이 목록이 내려오고요. 그리고 이 가장 아래에 있는 파일까지 접근을 하게 되면은 파이썬 패키지 레지스트리에서 제공하는 타르나 휠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저 파일 엔드포인트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CDN 주소로 제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요 네 번째는 CDN으로 제공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런 네 가지의 표준 엔드포인트 구조를 따른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그 RFC처럼 이런 PEP503 만들어서 이렇게 패키지 레지스트리 레포지토리 API 표준을 정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표준만 지키면 모든 환경 또 모든 앞서 말했던 그런 다양한 패키지 매니저들에서 다 상관없이 공통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만든 아키텍처는 대략 이러한 아키텍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는 AWS에서 제공하는 코드 아티팩트를 사용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용자가 이 파이썬 패키지 레지스트리를 개발자나 혹은 어떤 CI에서 이런 패키지 요청을 보낼 때에는 바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PyPorg로 바로 요청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나 커스텀으로 만든 어떤 프록시 서버를 하나 거치고 그리고 파이피 인터널이라고 하는 저희 내부 레지스트리 하나 거치고 파이피 스토어라고 해서 퍼블릭 레지스트리를 캐시해 놓는 패스스루 캐시하는 용도의 레지스트를 하나 더 거쳐서 실제 퍼블릭에 있는 패키지들을 의존하고 있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앞에 있는 프록시 서버에서는 모든 조회 요청을 프록시 해주는데 이 코드 아티팩트 레포지토리도 인증이 걸려 있고 이걸 이제 퍼블릭으로 그냥 누구나 요청할 수 있게 열어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록시 레이어에서 코드 아티팩트로 요청을 프록시 할 때
이때 이제 AWS 토큰을 생성해서 짧은 토큰을 생성해서 그때그때 이제 필요할 때 토큰을 발급해서 요청을 프록시 해주고 토큰이 만료되면 새로운 토큰을 발급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그 가장 앞에 있는 프록시 레이어에서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코드 아티팩트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이런 크게 4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 파이썬 당근에서는 파이썬으로 개발된 서버나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다양한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들을 공용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개발하고 배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걸 위해서도 일단 사내 패키지 레지스트리, 프라이빗 레지스트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종종 이런 어떤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패키지들을 일부 패치하거나 수정해서 개발해서 이제 다시 사내 레지스트리에 올려놓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이런 유스 케이스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잘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스인데 최신 파이썬 버전 혹은 특정 CPU나 OS에 컴파일되지 않는 혹은 잘못된 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수정하거나 해서 휠을 채워서 배포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좀 필요했고 그리고 모든 패키지 다운로드가 이제 이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어떤 중간 레이어를 하나 거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시성을 좀 챙길 수 있는 점도 필요했기 때문에 코드 아티팩트를 선택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 아티팩트는 저희가 당시 도입했을 때 기준으로 아마 지금도 그럴 텐데 그 한국 리전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서울 리전에는 코드 아티팩트가 아쉽게 없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드 아티팩트를 사용하시게 된다면 근처에 도쿄 같은 리전이나 다른 US에 있는 리전을 선택하셔야 되고 당근에서도 이 서울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리전, 다른 리전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파이파이 스토어라고 해서 그 파이썬 퍼블릭 파이썬 패키지 레지스트리 PyPorg로 프록시를 해주는 그 레이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두었고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퍼블릭 파이피로 익스터널 커넥션 설정을 해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레지스트리를 들어오는 모든 요청은 기본적으로 PyPorg로 캐시되면서 패스스루로 프록시 해준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이피 인터널이라고 해서 저희 내부 레지스트리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그 저희 내부 패키지 레지스트리를 저희 내부에 업로드해 놓은 패키지를 먼저 살펴보고 여기에 없으면 파이피 스토어, 그 퍼블릭 캐시 레지스트리로 폴백 되도록 하는 이런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아키텍처를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구조. PyPorg 앞에는 PyPStore라고 하는 퍼블릭을 캐시해 놓는 레지스트리가 있고 그 앞에는 사내 라이브러리를 업로드하는 중간에 레지스트리, 프라이빗 레지스트리가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 토큰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큰을 사내망에서 안전하게 제공하는 PyPProxy라고 하는 프록시 서버가 있고 사용자는 그런 PyPProxy로 이 패키지 조회나 다운로드 요청을 보낸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pm도 좀 예시로 들어봤는데 그러면 파이피나 npm에서 실제로 내려오는 응답 구조는 어떤가를 좀 보면은 왼쪽은 npm의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서버 라이브러리를 봤을 때 npm도 이렇게 그 버전별로 이 버전이 언제 릴리즈 되었는지 그 타임스탬프를 내려주는 API가 존재하고 PyPorg의 경우에도 여기 리퀘스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까본 건데 여기에서 그 각 파일별로 이 파일이 언제 업로드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타임스탬프 값이 좀 정규화된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npm이나 파이썬이나 혹은 다른 패키지 레지스트리들도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할 텐데 이러한 정보들을 사용해서 저희가 그 정책을 넣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 중간에 이 파이피 프록시에 그 쿨다운을 위한 정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 파이피 프록시 왼쪽에 저 CPU처럼 생긴 저 파이피 프록시에서 쿨다운 정책을 넣어놨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사내에서 그 리모트 컴피그 용도로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쿨다운 기간을 넣어놓는 그런 값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특정 값을 바꾸면 지금은 n일로 되어 있는데 일주일 혹은 한 달로 이렇게 늘린다거나 1시간, 10분으로 이렇게 줄인다거나 하는 것들을 서버를 재배포하지 않고도 동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패키지의 어떤 보안 이슈가 빠르게 터지거나 했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쿨다운에서는 또 사내 패키지 같은 것들은 이런 쿨다운 정책의 예외가 되도록 해서 사내 라이브러리들은 올려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 또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본
이런 타임 스태프 값을 그 서버에서 동적으로 조회해서 n일에 해당하는 그 쿨다운 기간이 지난 경우에만 목록에서 노출시키고 다운로드했을 때 허용하는 그런 정책을 저희 파이피 프록시 저희가 직접 구현한 레지스트리 프록시에 만들어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 사내에서 개발자분들이 이런 패키지 레지스트리를 매우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저희 사내망에서는 어떤 특별한 토큰을 넣거나 혹은 인증 수단을 넣거나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이런 쿨다운 정책이 적용되는 그런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의 만족도나 구성을 좀 편리하게 좀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최근에 이런 다양한 라이트 LLM이나 이런 파이썬 패키지에서의 그런 보안 공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 덕분에 잘 회피를 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근에서 이런 파이썬 패키지 레지스트리를 첫 번째 사례로 해서 npm에서도 이런 레지스트리를 프록시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해주고 계신 상태예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챕터에서 이런 npm 레지스트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퍼블릭 패키지들을 이제 바로 개발자의 머신이나 CI에서 바로 당겨가는 게 아니라 퍼블릭 패키지를 쿨다운하는 프록시를 하나 두고 요걸 통해서 요 프록시를 통해서 조회해 가도록 해서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구조로 npm 레지스트리도 npm org를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프록시를 두어서 접근하는 구조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키텍처나 구현한 과정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고, 다음으로는 저희 다음 계획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은 이런 각 레지스트리 프록시를 각 프로젝트의 설정 파일에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종종 설정을 하지 않아서 누락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좀 보완해서 전사에 좀 일괄 공통으로 적용할 계획을 좀 세워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면 이런 두 가지의 좀 방안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GitHub 액션과 같은 저희 사내에서 사용하는 CI에서 공용으로 일단 일괄 적용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당근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MDM, 그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하는 어떤 정책을 내려주는 방식을 좀 두 가지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제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사항인데, 파이썬 패키지 매니저들 중에서 저희 사내에서 사용되는 거는 PIP와 UV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이 시스템의 특정 경로에 구성 파일을 넣어두면은 이 구성 파일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그런 설정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PIP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에서는 etc PIP conf, 맥OS는 저러한 경로, 그리고 UV 같은 경우에는 OS 무관하게 저 특정한 경로에 오른쪽과 같은 이런 시스템 구성 파일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구성이 자동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 프로젝트에서 개발자들이 수동으로 이 매니피스트의 레지스트리 정보를 다 일일이 설정하지 않더라도 그 맥북을 사용하는 모든 환경, 혹은 윈도우를 사용하는 모든 환경, 혹은 GitHub 액션 그 러너가 실행되는 그 러너 환경에서는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패키지 레지스트리를 구축을 해놨고 프록시를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 패키지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는 것들도 좀 관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어떠한 패키지가 요청이 들어오는지, 어떤 버전의 요청이 들어오는지, 다운로드를 하는지, 혹은 어디에서 요청이 들어오는지까지도 모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레지스트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내 당근 파이썬 사용하는 팀들의 혹은 사용하는 패키지들에 대해서 vulnerability를 관측할 수 있는 그런 레이어도 이걸 통해서 이제 가능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패키지 요청을 한 곳에서 로깅하기 때문에 사용 현황이나 이상 탐지들도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쿨다운으로 좀 놓쳐지는 패키지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n일 동안의 정책을 적용했을 때 더 나중에 드러나는 어떤 보안 위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디시나 혹은 allow deny 정책을 보완하는 식으로 해서 좀 보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이썬이 좀 이런 AI 시대에 더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Node.js와 npm과 파이썬 패키지 레지스트리가 AI 시대에 더 많이 요청을 받고 또 공격이 많이 늘어나는 어떤 표현들인데요. 그래서 특히 파이썬의 경우에 MCP 서버를 로컬에 띄우거나 할 때 아마 다들 한 번쯤 UVX로 이렇게 패키지 다운로드 받아서 MCP 서버 띄워보신 적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또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이런 일일이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하나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이 중앙에서 공통으로 이런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게 이런 환경들을 좀 제공해 주는 것, 이런 게 저희 당근 파이썬 챕터의 목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혼자 둘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건 아니었고요. 사실 저와 나동이님도 서로 다른 팀입니다. 저는 공통 서비스 개발팀에 있고 나동이님은 ML 인프라 팀에 계신데 이런 서로 다른 팀에서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했고 또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구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근의 SRE 팀이나 보안 팀에서도 많은 어떤 도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고 이 레지스트를 적용하기까지 거의 일주일 정도 되는 굉장히 빠른 시간 만에 적용해서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 당근 내에서 많은 팀원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런 점들도 더 파이썬 챕터를 운영하는데 재미있는 요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당근에서 보안팀 채용 공고도 지금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4개의 JD 열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찍으시면 당근 보안팀 채용 공고도 보실 수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찍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을 그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요거 실제로 운영을 하시면서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궁금한 공격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어떤 패키지를 버전을 업데이트 시켜라라는 요청들을 보안팀에서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런 요청과 혹시 상충되는 경우는 혹시 없었을까요? 쿨다운은 7일인데 새로운 패키지 업데이트 하래. 근데 이 버전이 최신 버전이어가지고 다운로드가 안 되는, 이 보안을 둘 다 올리려고 하는 그 액티비티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는 혹시 없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좀 회사마다 스탠스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느끼는 이제 보안팀의 주로 스탠스는 바로 나온 라이브러리를 진짜 바로 설치해야 되는가가 일단 첫 번째 전제인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 공급망 공격이 발생을 했을 때는 실제는 그 문제가 된 라이브러리 포착이 된 상태일 거고 내려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걸 즉시 설치해야 되는가 의사결정이 한번 필요한 것 같고, 사실 대부분 경우는 보안팀도 저게 쿨다운이 지나고 설치한 게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게 보통은 좀 정상적인 판단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케이스가 없긴 한데 간혹가다 좀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긴 했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화이트 리스트 등록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해서 뭔가 하나로 결정해서 하기보다는 이제 하이브리드 하되 일단 전체적인 접근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쿨다운에 N이라고 적었는데 N이라고 적은 이유는 사실 이게 공격 노출되면은 이 공격 벡터가 될 수 있어서 공격을 안 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서 뭐 길어봐야 72시간 정도 수준일 텐데 보통은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먼저 들어주시죠.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있는 게 결국엔 서비스에서도 패키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사용자 PC 안에서도 패키지를 다운받는 것도 다 포함이 된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실제로 그러면 저 PIP 프록시라는 서버의 인증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인증 처리 방식이랑 그다음에 그럼 네트워크 통신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지금 구축한 파이피 프록시라고 하는 레지스트리 프록시는 사내망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네트워크 기반의 어떤 보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사내망에 있는 모든 기기들, 모든 이런 머신들은 어떤 별도의 토큰이나 인증 과정 없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이전에는 사실은 그 토큰을 별도로 세팅해서 주입을 하는 방식으로도 좀 진행을 해봤었는데, 개발자분들이 이런 토큰을 일일이 넣는 과정에서 오히려 뭐 컨테이너 이미지에 이런 토큰이 포함되거나 아니면 뭐 CI 머신에 이런 토큰이 혹은 뭐 VC의 기세 이런 토큰이 올라가는 것과 같이 좀 사이드 이펙트가 더 큰 거를 발견해서, 그래서 사내망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최소한의 인증 과정을 거쳤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렇다면은 당근도 결국엔 재택근무 같은 거 하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가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그것도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보통 기본으로 이제 출근해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뭐 야외 바깥에서 업무하거나 집에서 이렇게 긴급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당근에서 사용하는 내부 VPN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VPN을 통해서 사내망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아까 손들어 주셨던 네. 감사합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라면 디펜던시로 물려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거 같은 경우도 쿨다운 형태로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그 버전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쿨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 디펜던시 패키지 매니저가 리졸빙 보통 자동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되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완전 모든 걸 버전 픽스를 다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리면서 쿨다운의 그 취지 자체가 바로 설치가 아니라 3일 정도 뒤에 설치하자가 보통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발생 안 하고 라이브러리 새로 만드시는 분들도 사실은 쿨다운 똑같이 적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저걸 한다고 해서 버전의 설치에 문제 발생한다 아직까지 그런 케이스가 거의 리포트 된 적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내용을 공유 드리면은 내부 라이브러리에서 화이트리스트 된 건 사실상 사내 라이브러리밖에 없기는 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손을 많이 들어주셨는데 자, 한 분씩 가겠습니다. 네. 먼저 제 가까이 계신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혹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프로젝트 단위만 적용하고 있는데 나중엔 전사로 적용을 할 계획이다라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아직은 전사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 npm이라든지 노드라든지 파이썬 개발할 때 뭐 request.txt 아니면 UV 락 파일, 패키지 락 JSON 같은 경우에는 개발할 때 빌드한 버전을 피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럼 사용자가 로컬에서 개발할 때는 모르고 이제 내부 패키지가 아니라 공식 래퍼를 썼을 땐 정말 최신 버전을 가져오게 되고 이걸 만약에 내부 CI/CD에 올렸으면은 이 버전은 아직 안 나왔는데라고 약간 오해하게 돼서 이제 CI/CD 파이프라인이 조금 깨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혹시 이런 일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좀 해결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주의 깊게 보기 위해서 일단은 한 번에 일괄 적용을 하진 않고 프로젝트마다 하나씩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글로벌 적용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말씀해주신 케이스는 사실 웬만해서는 잘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프로젝트에 적용할 때는 그 프로젝트의 레지스트리를 이제 설정하면은 그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개발자의 머신에서도 동일하게 그 프로젝트에 대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자가 로컬에서 핀을 하거나 락을 잡을 때도 쿨다운이 적용된 상태로 락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의 로컬에서 먼저 쿨다운된 상태로 락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CI나 혹은 뭐 다른 곳에 올라갔을 때에도 그 락을 기반으로 리졸빙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근데 만약에 쿨다운을 저희가 동적으로 조절을 막 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개발자가 로컬에서 핀을 했을 때는 뭐 7일, 뭐 3일이나 뭐 5일 이렇게 락을 잡아놨는데 문제가 생겨서 뭐 이런 쿨다운을 막 한 달, 2주 이렇게 막 늘려버리면 그 어떤 텀에서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쿨다운이 고정되어 있고 개발자가 로컬에서 먼저 핀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뭐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네, 질문 있으시면 아까- 크게 들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어가지고 네, 그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일단 들으면서 좀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나중에 전사적으로 이제 적용을 확대하고자 했을 때 MDM 같은 걸 통해서 그 글로벌하게 컨피그를 이제 박는 거를 좀 설명 주셨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사내에서 예를 들어서 개발자분들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이제 기여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사 서비스 말고 이제 외부 이제 오픈소스에 이제 기여를 하실 텐데 이제 거기 설정에서 이제 로컬 설정 파일 자체가 그 전역을 좀 덮었을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좀 고민이 되는 요소이긴 한데요. 고민이 좀 되긴 하네요. 네, 요런 게 뭐 제가 다녔던 다른 회사들에서도 비슷하게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잠시 예외적으로 좀 허용을 해준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공격의 표면적을 이제 넓히는 효과가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개인 PC에서 그런 작업들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픈소스 기어나 외부 기어를 할 때는 개인 기기에서 따로 작업을 하고 회사 기기에서는 회사 내에서의 어떤 업무를 하는, 왜냐하면 회사 기기에는 회사와 관련된 크레덴셜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될 수 있는 표면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기기를 분리해서 작업하고 기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실제로 그런 사내의 유즈 케이스가 발견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근에서 오픈소스 기여를 활발하게 하고 계시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실제로 허들이 되거나 블락이 될지는 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발자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알아나갈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고, 아직은 좀 확답을 드리거나 뭔가 뚜렷하게 방향성이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그리고 추가 답변 드리면은 저희가 글로벌로 적용하더라도 결국 어차피 환경 변수로 따로 세팅은 가능한 구조로 저희도 이해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쨌든 회사 랩탑에서 진행하는 거고, 뭔가 자기가 환경 변수로 뭔가 하는 행위는 허용은 하지만 너가 이 리스크는 안고 가는 거라는 걸 인지시킨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맞는 정책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손을 크게 들어주십니다. 네, 여기 성신님 명분이 네. 오늘 손 들고 계셔서. 예, 드리겠습니다. 전 보안팀이 아닌데 너무 훌륭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감동받았고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다니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고요.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접근 방식이 경기 기반 보안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고, MDM에다가 적용을 하신다 하셨을 때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헬프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이런 랩탑을 지하철이나 뭐 이런 데서 뭐 많이 사용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외부, 그러니까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외부 IP로 접속을 했을 때 이 갑자기 픽을 때렸는데 이 결국에는 그 픽 컴피그 안에는 그 당근의 그 DNS라든지 아니면 사내 DNS를 바라보고 있을 거고, 그거로 인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했을 때 분명히 에러가 발생을 할 텐데, 그럴 경우에 대해서는 헬프 티켓이 바로 증가되는 그런 역효과도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근에서는 지금 VPN을 활성화하는 게 항상 무조건 100% 활성화되어 있어야만 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VPN을 건 상태에서도 기기를 사용은 할 수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개발자분들이 좀 놓치거나 혹은 개발자분들이 아닌 경우에서도 이런 것들 VPN을 활성화해야 되는지 모르고 파이피 인스톨 같은 걸 시도하다가 막히는 경우들이 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 이제 좀 적용해 나가면서 가이드로도 풀 수 있는 성격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이피 인스톨이나 UV 인스톨을 했는데 오류가 나면은 일단 VPN을 먼저 활성화해봐라 와 같은 가이드를 좀 주는 걸로도 해결이 될 거, 완화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좀 전사적인 어떤 공감대가 있다, 이런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나 보안에 대한 위험이 좀 점점 증가하는 거에 대한 전사적인 공감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전사적인 어떤 정책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이런 것들 완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사내 기기를 키면은 VPN이 자동으로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이런 어떤 공감대가 있는 배경에서는 그런 것들도 이제 추가로 적용을 하면은 그런 문제들을 좀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아직은 이렇게 하나씩 도입해 나가면서 또 공감대를 조율해 나가면서 어디까지를 저희가 이 어떤 보안과 편의성에 대한 어떤 그런 조율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좀 몇 가지 좀 방법들이 있겠지만 좀 시도해보는 중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계속 손을 들고 계셨는데. 다 질문 할게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발표 잘 들었고 좀 궁금한 게, 어쨌든 사내 레지스트리에다가 쿨타임을 기준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라이브러리를 관리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사실 N일이 지났다라고 해서 반드시 보안 착수점이 보장된다 요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발견됐을 때 이전 버전이나 혹은 그 다음 버전으로 바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버전 관리도 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제를 어디까지를 우리가 믿고 가냐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이썬 시큐리티 팀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대부분 현재 팀이 블루너티브 스캐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그리고 내부 팀에서 공유해 준 게 스캐닝해서 보통 멀웨어가 디텍트 되는 데는 72시간에서 한 어쨌든 3일에서 4일 좀
좀 어그레시브가 잡은 한 하루 이틀 보통 보는 편이긴 하고 그래서 그걸 믿고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스캐닝 하고 나면은 보통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질문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버전 관리는 그럼 따로 있진 않나요? 그전 버전으로 바로 돌린다든지 다음 버전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버전별로 파일을 쭉 쌓아놓고 네, 근데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쿨다운을 엔데이즈로 윈도우를 걸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설치될 수가 애초에 없어요. 그리고 새로 이렇게 라이브러리 올라오고 나면은 저 PIP 팀에서 스캐닝을 돌릴 거고 스캐닝 된 윈도우 통과하고 나서 설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전제는 저 팀에서 스캐닝을 N1 내부조 성공시킨다는 전제하에 일단 정책을 짜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사적으로 이 스캐닝을 한다고 하면은 요거를 며칠 잡을지는 좀 잘 정하시긴 하셔야 되고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길게 잡으면은 너무 늦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한 3일 내 정도가 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24시간 좀 너무 짧고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못 드려가지고.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 그 공급망 보안에 대해서 대응 방법이 뭐 쿨다운이나 뭐 패키지 락킹도 있겠지만 뭐 LMM을 통해서 악성 코드 검사 같은 것도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때 결국 패키지나 라이브러리 안에 보면은 그 연관되어 있는 또 패키지나 라이브러리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쫙 직렬화해서 모든 패키지들이나 라이브러리 다 검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딱 특정 라이브러리만 검사를 해도 괜찮을지 혹시 의견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정확히 못 들은 것 같은데요. 특정 패키지에 대한 CVE가 올라왔을 때 그 패키지만 검사할지 아니면 연관 라이브러리로 다 검사할지 요 질문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이게 패키지 하나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연관된 패키지까지 다 전수조사하기에는 사실 좀 보안팀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고 하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CVE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그런 CVE를 리포트하는 팀에서 직접적인 연관들이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같이 좀 판단을 해서 올려줄 거라는 기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CVE가 올라오고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패키지만 좀 조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네. 약간 이게 이제 오픈 소스냐 회사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일단은 오픈 소스면 이제 각자 알아서 잘 스캔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당근 같은 경우는 저 리포터 들으면 어떻게 그럼 하고 있냐면은 내부 배포 시스템에 S범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특정 라이브러리가 원래 공격을 당했다면 모든 그 디플로이먼트 시스템 S범을 다 스캐닝한 다음에 좀 찾아내는 식으로 가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프록시 하게 된 거는 S범을 스캐닝하는 시간도 아깝고 그걸 애초에 막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레지스트리 보안 강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투 트랙으로 좀 보안을 좀 강화해 주시는 게 전체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 좀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정말 하고 네 마지막 질문 드리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아키텍처 상에서 인터널 서버라고 명명된 레지스트리에 개발자들이 개발한 내부 라이브러리가 업로드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널 서버는 그렇다면은 외부 라이브러리가 같이 캐싱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질문 드리고 싶고 만약에 되어 있거나 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것이 회사 내부적으로 소스 코드를 분리해서 보관해야 되는 정책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가용성을 위해서 시행된 설계된 아키텍처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좋은 질문이고요. 결국은 저희가 현재 아직은 부트스트래핑을 안 하고 있는데 결국은 마지막엔 부트스트래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안 한 이유는 엄청 오래된 버전을 쓰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 안 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저도 이제 이것도 결국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어차피 서버가 떠 있는 상태고 어차피 형상은 소스 코드가 어차피 새로 빌드할 때 현재 떠 있는 레지스트를 보면 되는 구조라서 구조적으로는 현재 부트스트래핑 되는 상황이라서 그냥 하면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두 분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누구보다 발표 시간만큼 질의응답을 해주신 두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